우리는 매일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버튼을 누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내 몸의 미래를 함께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사, 변비, 복부 팽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장 트러블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작은 신호들이 비만, 우울증, 류마티스 관절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심지어 치매와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의학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심장도 뇌도 아닌 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존재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며 어떤 병에 걸릴지를 조용히 결정합니다. 오늘 건강백서에서는 우리가 매일 버리는 똥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리고 살리는 똥과 죽이는 똥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차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내 미생물, 왜 소화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인가? 우리는 장을 떠올릴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배출하는 기관. 하지만 의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보다도 많습니다. 즉,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사실상 미생물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태계인 셈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들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어떻게 분해할지, 얼마를 흡수할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지를 직접 결정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이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가르칩니다. 장내 환경이 건강하면 면역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필요할 때만 반응하고 쓸데없는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면역 시스템은 과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의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장은 기분과 감정 상태에도 직접 개입합니다. 그래서 장이 망가지면 소화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가 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몸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은 더 이상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장은 면역을 통제하고 대사를 조절하며 정신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몸 전체의 조정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실을 움직이는 핵심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왜 마음부터 흔들릴까?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을 마음의 문제 혹은 생각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생각을 바꾸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점이 뇌가 아니라 장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과 뇌는 서로 떨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두 기관은 미주신경이라는 굵은 통신망으로 24시간 실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우리는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장 상태가 바뀌면 그 정보는 곧바로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이 신호를 근거로 감정, 스트레스 반응, 자율신경 균형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유해균이 늘어나면 염증성 물질과 독성 대사산물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들은 장 점막을 자극하고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불안 회로가 과활성화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몸은 이미 위기 상황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며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집니다. 겉으로 보면 마음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 환경이 뇌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우울증과 가장 밀접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대부분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세로토닌 생성 경로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장이 나빠질수록 기분 조절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울과 불안을 단순히 정신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장내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장이 먼저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 이것이 장뇌축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불편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과민성 대장증 후군, 예민한 장이 아니라 무너진 시스템. 과민성 대장증 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생각을 좀 편하게 하세요. 하지만 이 말들은 증상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합니다. 과민성 대장증 후군은 장 자체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장과 뇌의 신호 체계가 어긋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장은 필요한 자극에만 반응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움직이고 가스가 차면 배출 신호를 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확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정 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가스와 발효 부산물이 과다 생성됩니다. 장 안에서는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닌데도 신경 말단은 이를 과장된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때 장 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져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미세한 자극조차 통증 신호로 증폭되어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 후군 환자들은 실제 장 손상이 없어도 강한 복통과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통증이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경회로가 실제로 과민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과 뇌의 연결선은 이미 이야기한 미주신경입니다. 장내에서 발생한 작은 혼란은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고 뇌는 장을 더 민감하게 조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장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뇌는 장을 더 위험한 기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쉽게 만성화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을 진정시키는 약이나 통증만 억제하는 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핵심은 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장내 환경과 신호 체계의 정상화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하고 장 점막의 방어력을 회복해야 과도한 통증 신호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과민성 대장증 후군은 성격이 예민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이는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장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전략.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요. 그리고 그 말은 상당 부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만을 의지력의 문제로만 다뤄왔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 하지만 이 공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얼마나 많이 흡수할지를 결정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장은 에너지를 최대한 저장하고
어떤 장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비만과 연관된 장내 미생물 구성은 음식에서 더 많은 열량을 뽑아냅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은 식욕 신호에도 개입합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과 포만감을 전달하는 호르몬의 균형을 흔들어 사람을 계속 먹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당기고 단 음식이나 고지방 음식을 유독 찾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선택한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집이자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유해한 조합의 미생물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유도해야 자신들의 생존이 유리해집니다. 결국 사람은 살이 찌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는데도 그 이유를 의지 부족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관리에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먹었는가가 아닙니다. 내장은 지금 어떤 환경인가입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반복해도 몸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비만은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설계한 대사 환경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떠올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역이 너무 강해서 생긴 병. 하지만 실제 문제는 면역이 강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은 외부의 적만 정확히 공격합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면역이 자기 몸을 적으로 오인합니다. 그 출발점 중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장 점막은 외부 세계와 몸 내부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음식, 세균, 독소는 장 안에 머물러야 하고 혈액과 조직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이 경계선에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이를 흔히 장 누수리키걸라고 부릅니다. 이 틈을 통해 정상적으로는 들어오면 안 되는 독소와 미생물 조각들이 혈액 속으로 유입됩니다. 면역 시스템은 이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면역은 점점 과민해지고 결국은 자기 조직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관절이 공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절이 나빠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이미 오작동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관절 통증 외에도 피로, 소화장애, 복부 팽만, 이유 없는 컨디션 저하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면역의 문제는 단순히 관절이나 장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장 환경에서 시작된 전신 시스템의 혼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관리한다는 것은 면역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이 다시 구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점은 다시 한번 장입니다. 자폐와 치매, 왜 뇌질환의 장 이야기가 나올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치매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뇌의 문제다. 유전자나 노화 혹은 신경세포의 문제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질환들의 배경에 공통된 또 하나의 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과 뇌의 연결입니다. 장과 뇌 사이에는 혈액-뇌 장벽이라는 강력한 방어선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뇌를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대사물질과 염증성 신호가 증가하면서 이 방어선이 서서히 약화됩니다. 그 결과 평소에는 뇌로 들어가지 못하던 물질들이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만성적인 미세염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서 소화장애와 장 트러블이 유독 자주 관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내 환경의 불균형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뇌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가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염증과 대사 이상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 환경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은 뇌 기능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를 생산하거나 분해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기억력, 판단력, 인지 기능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은 뇌 질환을 연구할 때 더 이상 뇌만 보지 않습니다. 장뇌축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봅니다. 뇌의 문제가 아니라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 환경의 문제일 수 있다는 시각, 이 인식 전환이 미래 치료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키우느냐? 장내 미생물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유산균을 먹으면 되나요? 하지만 장내 미생물 관리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산균은 씨앗일 뿐이고 장 환경은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토양이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못합니다. 장내 미생물 관리의 핵심은 특정 균을 넣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먹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장내 유익균은 채소, 해조류,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 섬유는 사람에게는 소화되지 않지만 미생물에게는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정제 탄수화물은 유해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결국 어떤 균을 키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균형을 깨뜨리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잦은 폭식, 불규칙한 식사,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장내 생태계를 빠르게 붕괴시킵니다. 균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회복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생활 리듬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수면, 스트레스, 활동량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유익균의 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장 관리란 특별한 보충제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점은 장내 미생물은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만 해도 장 환경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장 관리는 유행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강 전략입니다. 결국 살똥을 만드는 사람이 오래 산다. 우리는 그동안 장내 미생물을 단순한 소화 보조자쯤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장은 몸의 끝이 아니라 건강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장 속에서 어떤 미생물이 살아가느냐에 따라 면역의 방향이 정해지고 체중의 흐름이 달라지며 기분과 사고력, 노화의 속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똥은 사실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건강 보고서입니다. 그 안에는 지금의 식습관, 생활 리듬,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 방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죽을 똥이냐, 살 똥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특별한 약이나 극단적인 관리가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라는 아주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당장 아픈 곳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아프지 않도록 길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스쳐 지나가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로 장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더 깊은 건강 이야기는 건강백서에서 계속됩니다.